이 아이는 누구지? 횡단보도 옆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13년 전 임신한 모습으로 마지막 본 그 여자가 지금은 넋이 나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강현은 차에서 숨이 멎었다. 그는 차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끝이 저릴 만큼 남루한 회색 패딩 점퍼, 헝클어진 머리, 멍한 눈빛, 윤서였습니다. 얼굴은 때에 절어 얼룩져 있었고 손은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죠. 여자 옆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작은 손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강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13년 전 윤서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 아이라면 지금 13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아이는 너무 어렸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그 13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 강현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지금은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강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가가려는 순간 소녀가 강현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3년 전의 후회가 또다시 그를 덮쳤다. 이번에는 더 차가운 얼굴로. 그리고 그날 저녁 강현은 그녀의 곁에 다시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늦은 책임이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여러분은 단 한 장면, 단 하나의 선택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강현이라는 남자는 13년 전에 그날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늦어버린 사랑, 그럼에도 끝까지 지켜내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창문 밖 골목길에서 들리는 쓰레기 수거차 소리가 윤서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초간 가만히 누워 있었죠.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헷갈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야 해요.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작은 소녀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윤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죠. 세린이라는 이름.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맴돌았다. 누구? 세린? 세린이에요, 엄마. 세린. 세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소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낡은 옷장, 삐걱거리는 책상, 벽에 붙은 곰팡이, 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세리는 작은 손으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불이 켜지자 재빨리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서는 딸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어제 약 드셨어요? 세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가 언제였는지조차 희미했습니다. 세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약봉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안 드셨네요. 세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 물컵과 함께 윤서 앞에 놓았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었지만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자 세리는 2개의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윤서의 그릇에는 면을 작은 가위로 잘게 잘라 넣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면을 제대로 씹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2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윤서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어색하게 면을 집어 올렸죠. 세리는 조용히 젓가락을 움직였다. 조용한 식사 시간, 그 침묵이 세린에게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현실을 붙잡지 못한 채 어딘가 멀리 떠 있었어요. 세리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알림장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계속 엄마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다녀올게요, 엄마. 저녁에 올게요. 세린이 현관문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윤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빈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엄마에게 다가가 짧게 안아주었습니다. 윤서는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아리게 했다. 죄책감인지 고마움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올랐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다시 깊은 적막이 내려앉았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는 이유를 모를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세린이 떠난 자리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린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들어왔어요.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작은 어깨는 가방의 무게에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저 아이가 누구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엄마, 김밥 드셨어요? 세린이 냉장고를 열며 물었습니다. 반찬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침에 분명 말했는데 엄마는 또 잊어버린 거였죠. 세린은 작은 한숨을 삼키고 김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윤서는 세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 작은 등, 바쁘게 움직이는 손, 가끔씩 들리는 작은 숨소리까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세린이 윤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윤서는 세린이 이끄는 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밥 접시와 물컵이 놓여 있었죠. 세린은 엄마 옆에 쪼그려 앉아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윤서의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윤서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김밥의 참기름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세린은 엄마가 씹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윤서는 김밥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잠깐 아주 짧은 찰나였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던 기억 같은 게 물속에서 피어오르듯 아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다. 맛있어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안에서 밥알과 단무지, 당근의 맛이 섞여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맛이 낯설지 않았죠. 언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방에서 색연필과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빨간 지붕의 작은 집 앞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작았죠.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세린이 그림을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선생님이 우리 집 그릴에서 그렸어요. 엄마랑 저랑 둘이 사는 집이요. 세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윤서는 그림 속 작은 사람을 가리켰어요. 세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이게 엄마. 세린이 큰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이 꼭 잡고 있는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순간 자신의 손 안에 들어있는 세린의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엄마. 세린이 윤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엄마가 저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는 제가 엄마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치? 그쵸?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너지는 건 왜일까요? 세리는 엄마의 손을 감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말해야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윤서는 세린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들렸지만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왔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따뜻한 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윤서는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세린은 다시 알람을 맞추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엄마를 깨워야 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걸. 오전 10시 강연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뒤에서는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부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죠. 멀쩡히 앉아 있어도 정신이 딴 곳에 가 있곤 했습니다. 점심시간 강현은 회사 근처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요즘은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1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와 결혼식을 올렸던 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결혼식장 밖에서 어머니가 낮게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런 가난한 집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한다. 강현은 그때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윤서를 사랑했고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윤서를 무시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윤서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 모두 불임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1% 정도예요. 시험관 시술을 권장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현은 병원 진단 결과를 말했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애초에 안 맞는 거야. 강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2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강현은 점점 지쳐갔죠. 윤서는 자책하며 밤마다 울었고 강현은 그런 아내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3년차 봄 윤서가 강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임신했어요. 강현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윤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의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죠. 1% 확률.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자연 임신이래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 후배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어. 의사 집안 딸이야.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강현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집에 들어가기도 두려웠고 윤서의 임신 소식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1% 확률.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현은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어요. 윤서였습니다. 강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강현의 말을 들어줬고 강현은 그 편안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아기예요. 진짜 우리 아기라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강현은 사진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윤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강현은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자주 만났습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도였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현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윤서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지만 윤서는 한 글자씩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강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는 완전히 식어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떠났고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죠. 아니,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요즘 부쩍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작은 아이가 등을 돌린 채 혼잣말하듯 말합니다. 아빠는 왜 안 와요? 저녁 6시 강현은 회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고 강현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죠.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시내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춰 섰어요. 강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횡단보도 옆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남루한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에 절어 얼룩져 있었고 손은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죠. 여자 옆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현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었거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현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어요. 여자의 옆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강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라며 차를 길 옆에 세웠어요. 강현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강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현이 여자 앞에 섰다.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했다. 강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3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윤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윤서 씨? 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강현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를 보고 있는 표정이었죠. 나예요, 강현. 저 기억 안 나요? 강현이 무릎을 굽혀 윤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강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윤서는 멀쩡했어요. 배가 불러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윤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윤서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강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강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윤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빵 샀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편의점 봉지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작은 손길에 윤서의 얼굴에 미묘한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우리 아가, 아이만은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텅 빈 눈빛에도 아이를 향한 무의식은 남아있는 듯 했다. 강연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는 것. 설마 저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잖아.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윤서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처참한 상황. 모든 게 강연의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저기, 아저씨가 누구세요? 아이가 강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강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아무도 아니야. 말이 끝나자마자 강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뿐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향했다. 하지만 시선은 끝내 그 벤치에서 떼지 못했다. 강연은 결국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윤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강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뒤돌았지만 시선은 끝내 그 벤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슬쩍 내리깔았다. 강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죠. 윤서와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사흘 동안 강연은 일손을 놓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류를 보다가도 세린의 작은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아이가 그때 윤서가 임신했던 아이일까?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13년 전에 임신했으니 지금 13살이어야 하는데 저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였거든요. 그럼 임신했던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 나았을까? 살아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강연은 다시 그 버스 정류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회색 패딩을 입고 천가방을 옆에 둔 채였죠.
강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서 씨, 강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 기억 안 나세요? 강현이에요. 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세린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세린이 윤서 앞으로 달려와 강현을 노려봤어요. 8살 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 와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강현은 무릎을 굽혀 세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는 내 엄마를 아는 사람이야. 도와주고 싶어. 강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8살. 분명 8살이었습니다. 강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13년 전 윤서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13살이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지? 세린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세린의 낡은 옷과 해진 신발, 그리고 윤서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세린에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세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 했죠. 강현은 세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게 해줘. 치료받아야 해. 강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세린은 강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엄마는 아저씨 같은 사람 싫어해요. 세린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윤서의 손을 잡았다. 무너질 수 없다는 듯 작은 어깨가 강하게 일어섰다. 강현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린은 윤서를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강현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강현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세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맞는 말이었죠. 자신은 윤서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윤서가 임신했던 아이는 어디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현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현은 서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서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도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자신을 거부한 것도 당연했죠.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윤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신했던 아이는 어디 있는지, 저 8살 아이는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강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일정 다 취소해.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 잡아줘. 아,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 한 명 알아봐줘. 강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13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연은 회사 회의실에 3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왼쪽에는 김민수, 냉철한 실무형 탐정 20년 경력. 가운데에는 박지훈, 법적 리스크를 먼저 보는 변호사. 오른쪽에는 정수진 현장감 뛰어난 실무형 직원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윤서의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13년 전 결혼 당시 찍은 사진이었죠. 밝게 웃고 있는 윤서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정확히는 이 사람에게 지난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강연이 말했습니다. 탐정 김민수가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전 아내입니다. 13년 전에 이혼했고 그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박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이가 있겠군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흘 전 우연히 전 아내를 만났는데 옆에 있던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였어요. 임신했던 아이라면 13살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민수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십니까? 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 윤서는 치매로 보입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강연이 말하자 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치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9입니다. 저와 동갑이에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9의 치매라니 이례적인 일이었죠. 변호사 박지훈이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기 치매는 대개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임신했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민수 탐정님. 강연이 탐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의 지난 13년 행적을 모두 조사해 주세요. 특히 아이와 관련된 기록, 병원 기록, 사고 기록 같은 거요. 그리고 강연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도 조사해 주세요. 13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탐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챈 거였죠. 혹시 어머님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윤서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혼도 어머니 뜻대로 이뤄졌죠. 사실 이혼 사유 중 일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말끝을 흐렸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지금 보니 수상한 정황들. 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윤서가 갑자기 산부인과 진료를 취소했을 때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는 윤서 씨와 세린이를 찾아서 지켜봐 주세요.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저한테 연락하고요. 네, 사장님. 아이가 다칠 일 없도록 조심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수진은 이미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고 있었다. 혹시 주로 머무는 시간대나 장소, 특정 행동 습관 같은 건 없을까요? 강연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윤서를 반드시 도울 겁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쪽방에서 세리는 윤서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빗이 엉킨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윤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윤서의 얼굴을 비췄죠. 엄마 아프면 말해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린은 빗질을 마치고 윤서의 머리를 묶어주었습니다. 거울을 가져다가 윤서 앞에 세웠죠. 예쁘죠? 엄마 정말 예뻐요.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세린의 얼굴은 따뜻했죠. 윤서는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말한 게 며칠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오후 2시 세린은 윤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세린은 윤서를 벤치에 앉히고 옆에 나란히 앉았죠. 엄마, 저기 봐요. 비둘기예요. 세린이 가리킨 곳에 비둘기 몇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비둘기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회색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린이 깜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맞아요, 엄마. 새예요. 비둘기. 세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윤서는 비둘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했지만 이내 그 생각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세린은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남은 빵 조각들이었어요. 윤서의 손에 빵 조각을 하나 쥐어주고 자신도 하나 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던져봐요. 세린이 빵 조각을 비둘기들에게 던졌습니다. 비둘기들이 날갯짓하며 다가왔어요. 윤서는 손에 든 빵을 천천히 던졌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쪼아 먹었죠. 윤서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려 세린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언니랑 같이 여기서 그네 탔어요. 엄마가 밀어줬잖아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할인. 1년 전 떠나보낸 언니였죠. 윤서는 세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린의 목소리가 슬퍼 보여서 세린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세린은 엄마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엄마가 옆에 있고 자신이 엄마 곁에 있으니까요. 엄마, 저 배고파요. 집 가서 밥 먹을까요? 세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윤서는 계속 세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따뜻한 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로 돌아가는 골목길,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세린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여전히 세린의 엄마였습니다. 세린은 그걸로 충분했죠.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강연의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강연은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았어요. 탐정 박민수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2개를 올려놓고 강연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대표님. 박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연은 의자에 앉으며 파일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서 씨의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박민수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서가 세린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반지하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13년 전 이혼 후부터 저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딸 둘과 함께였죠. 딸이라고 했습니까? 강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세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세린이고 8살입니다. 그런데 박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원래 윤서 씨에게는 딸이 둘 있었어요. 큰딸 할인,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할인이 몇 살이었습니까? 사망 당시 12살이었어요. 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이제 막 13이 되었을 나이였죠.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연이 눈을 떴을 때 책상 위에는 CCTV 화면 캡처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작년 10월 15일 할인 양이 사고를 당한 날의 CCTV입니다. 사진 속에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할인은 쓰러져 있었죠. 사고 차량은 도주했고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했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다른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같은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보였죠. 강연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의 운전기사 김철수였어요. 이 차량은 어머님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박민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박민수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통화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일
엄마와 김철수 사이에 통화가 5번 오갔습니다. 사고 10분 전, 사고 직후, 그리고 그날 밤까지요. 그리고 이건 박민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청구 내역이었어요. 할인 양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윤서 씨였고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사고 한 달 전에 가입됐습니다. 강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보험을 가입시키고 한 달 후에 사고가 났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아니,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요. 더 있습니다. 박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만 없어지면 윤서는 무너질 거야. 그럼 아이 하나는 내가 데려올 수 있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김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아이를 조용히 해결해. 흔적 남기지 말고. 강연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파일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손녀를, 아직 만나지도 못한 손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대표님, 진정하세요. 박민수가 다가왔지만 강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연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그랬을까? 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강연은 물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흔들렸죠. 10분이 지나고 강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강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서를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강연은 탐정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핸들을 꽉 잡았어요. 할인.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 엄마가 빼앗아간 딸. 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세린. 그 아이와 윤서를 지켜야 했죠. 강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지하로 가는 길, 석양이 차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강연이 탐정사무소를 나선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박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익명이었어요.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수 탐정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누구십니까? 조사를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이신지. 강연 대표와 관련된 모든 조사요. 당신이 모은 자료도 폐기하세요. 박민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탐정 자격증 취소는 시작에 불과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민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탐정 일을 했지만 이런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죠. 같은 시각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변호사 정수진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진은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강연에게 연락했어요. 대표님, 제게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강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지하로 가는 중이었어요. 무슨 전화죠? 조사 중단하라는 협박이었어요. 제 변호사 경력을 건드리겠다고. 강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거였죠. 강연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정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강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 김민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어제 보관하던 자료들이 다 사라졌어요. 강연은 급히 자료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파일 캐비닛이 비어 있었습니다. CCTV는요? 확인해 봤는데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상이 지워져 있어요. 강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수법이었어요. 철저하고 빈틈없었죠. 강연은 곧바로 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탐정님, 원본 자료는 안전합니까? 대표님,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사무실에 불이 났어요. 소방서에서는 누전이라고 하는데 자료는요? 서버까지 타버렸습니다. 백업도. 강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거였어요. CCTV, 통화 기록, 보험 서류, 녹음 파일. 엄마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 강연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죽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강연아. 엄마는 강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몸을 기댔어요. 쓸데없는 짓 그만두렴. 강연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할인을. 왜 그러셨어요? 강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한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아이야. 윤서 같은 여자가 키운 애가 아니라.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죽인 게 아니라 정리한 거지. 엄마의 말에 강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리. 손녀를 물건 취급하는 그 단어가 믿기지 않았어요. 증거는 이미 다 없어졌어. 경찰에 가봤자 소용없단다. 엄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연은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어쩔 건데? 회사도 지켜야 하고 직원들도 있잖니.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는 회사를 인질로 잡고 있었죠. 자신이 움직이면 회사가,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거였습니다. 엄마가 사무실을 나간 후 강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남긴 게 있어요. 강연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USB 하나를 따로 보관해 뒀어요. 핵심 증거들만 담긴 겁니다. 제 동생한테 맡겼죠. 강연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증거가 남아있다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건물을 덮었습니다. 강현은 천천히 일어났죠. 윤서와 세린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맞서 싸워야 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밤 11시 반지하 쪽방은 고요했습니다. 세린은 작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윤서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윤서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0월 말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윤서는 얇은 카디건만 걸친 채였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할인이를 찾아야 해. 윤서는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세린이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세린은 황급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비어 있었죠. 엄마. 세린이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찾아 헤맸어요. 공원도 가봤고 편의점도 가봤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세린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곳이 없었죠. 세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는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윤서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차도 쪽으로 걸어갔죠. 아줌마, 위험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듣지 못했어요.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서 있었죠. 윤서 씨. 누군가 윤서를 잡아당겼습니다. 윤서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트럭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윤서를 구한 사람은 강현이었습니다. 강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서를 꽉 안았어요. 윤서는 강현을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강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 씨, 저예요. 강현.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현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윤서는 뒤로 물러났죠. 제 딸을 찾아야 해요. 할인이를. 윤서의 말에 강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인.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강현은 재킷을 벗어 윤서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가야 해요. 세린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린?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름도 희미했어요. 강현은 윤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반지하로 돌아가는 길, 세린이 골목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강현과 윤서를 보자 세린은 달려왔어요. 엄마. 세린이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서는 세린을 내려다봤어요. 낯선 듯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지 마. 윤서가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린은 더 세게 엄마를 안았어요. 강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이 메었죠.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자 강현은 윤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세린이 담요를 가져와 엄마를 덮어줬어요.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컵에 담았어요. 세린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세린은 컵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강현은 무릎을 꿇고 세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는 너희 엄마를 아는 사람이야. 엄마가 자꾸 이상해져요. 저를 잊어버려요. 세린의 말에 강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엄마를 돌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강현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린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죠. 윤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세린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맞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서는 기억을 잃고 증거는 사라졌고 엄마는 모든 걸 막고 있었습니다. 강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가. 강현은 잠든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죠. 새벽 4시 강현은 반지하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윤서와 세린은 좁은 침대에서 나란히 자고 있었죠. 강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긴급회의, 계약건, 임원진 면담 요청. 모두 미뤄둔 일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어요. 지금 회사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엄마의 위협대로 윤서와 세린을 포기해야 했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강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15년간 쌓아온 것이었어요. 직원만 15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윤서와 세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윤서가 뒤척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났어요. 강현은 일어나 윤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악몽을 꾸는 듯 했죠. 하리나, 미안해. 윤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어요. 강현은 손수건으로 윤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윤서는 할인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치매는 그 슬픔을 잊게 하려는 몸의 방어기제 같았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죠. 무의식 속에서 할인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은 엄마 팔을 꼭 안고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었죠.
이 아이는 겨우 8살인데 강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리는 엄마를 돌보고 밥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혼자 학교에 다녔어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밖에서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강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골목 끝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강현은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부스 안으로 들어가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저예요, 강현입니다. 대표님, 새벽인데 USB 그거 제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진심이세요?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지 않은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강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시죠. 전화를 끊고 강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세린이 깨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강현을 보자 세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 너는 왜 깼니? 세린은 컵을 내려놓고 강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불안이 어려 있었어요. 아저씨도 가실 거예요? 다들 떠나요. 세린의 말에 강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할인을 잃었고 엄마도 서서히 잃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마저 떠난다면 세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였습니다. 강현은 무릎을 꿇고 세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안 가. 절대로. 진짜요? 약속해. 세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꼭 안아줬어요. 세린이 강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순간 강현은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중요했고 엄마와의 싸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품에서 우는 이 아이를, 침대에서 악몽을 꾸는 윤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린아, 강현이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랑 오래전에 알던 사이야. 그리고 강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할인이는 내 딸이었어. 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현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현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강현은 결심했습니다. 박민수에게서 USB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와 정면으로 맞설 거였습니다. 회사를 잃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였죠. 강현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강현은 작게 속삭였죠. 이번엔 지킬게요. 약속해요. 오전 10시 강현은 조용한 카페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수는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CCTV 원본, 통화 녹음, 보험 서류 모두 담겨 있어요.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현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고맙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강현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강현을 바라봤어요. 대표님, 각오는 하셨죠?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 리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강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전 11시 강현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중년의 검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현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살인 교사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현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할인의 교통사고, 엄마의 지시, 운전기사의 범행, 모든 증거가 USB에 담겨 있다고요. 검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었죠. 이건 검사가 놀란 표정으로 강현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진이 추가 서류들을 건넸어요. 통화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강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강현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수진과 미리 준비한 자리였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카메라가 강현을 향했죠. 제 이름은 강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현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강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제 딸 할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현은 화면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사고 장면과 도주 차량, 엄마의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찍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손녀를 제거하고 전 부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죠. 강현의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강현은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묻히지 않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현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정수진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제 윤서 씨와 세린이를 옮겨야 해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강현은 윤서와 세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강현이 직접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따뜻하고 깨끗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강현은 무릎을 꿇고 세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안전한 곳이야. 세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깨끗한 부엌, 포근한 침실이 보였어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윤서는 창문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여기, 좋네요.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현은 윤서의 옆에 섰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저녁 7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강현의 기자회견을 보도했어요. 재벌가의 충격적인 범죄, 손녀 살해 배후, 증거 공개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강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엄마의 집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강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현아,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할인에게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는 건 어머니일 겁니다. 강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왔고 윤서와 세리는 안전했죠. 강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 사흘 후 검찰은 강현의 엄마를 구속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카메라는 수갑을 찬 엄마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현은 회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엄마였지만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강현은 휴대전화를 들고 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윤서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검사 중이에요. 치매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어요. 강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현은 병원 정원에서 윤서와 세린을 만났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죠. 윤서는 벤치에 앉아 세린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강현이 다가가자 세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세린이 달려왔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안아 올렸어요. 세린이 깔깔 웃었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내려놓고 윤서에게 다가갔죠. 윤서 씨,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 공기가 맑아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현은 윤서 옆에 앉았어요. 세린이 두 사람 사이에 쏙 들어와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강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대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천천히요. 윤서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산책할까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햇살이 반짝였죠. 저기 봐요, 나비. 세린이 가리킨 곳에 흰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코스모스 위를 맴돌다가 꽃잎에 앉았어요. 윤서는 나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현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죠. 강현 씨. 윤서가 강현을 불렀습니다. 강현은 깜짝 놀랐어요. 윤서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 거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윤서의 말에 강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린이 강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코스모스 꽃잎이 날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강현은 세린을 내려다봤어요. 세린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강현이 대답했습니다. 세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윤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강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벤치로 돌아와 앉았을 때 세린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예요. 엄마, 나, 그리고 아저씨. 세린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가족. 윤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강현은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세린이 강현의 품에 기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현은 윤서와 세린을 바라봤죠. 1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엄마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운전기사 김철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죠. 강현은 재판 소식을 들었지만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정원에서 윤서와 세린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저녁 뭐 먹을까? 강현이 물었습니다. 세린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떡볶이요.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은 웃으며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병원 정원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 세린, 그리고 강현이었죠. 윤서는 한 손으로 세린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시작한 독서였어요. 글자를 따라 읽는 윤서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옛날에 한마을에. 윤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끔 단어를 잊어버렸지만 세린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와 어우러졌죠. 강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세 개의 컵에 따뜻한 코코아를 따랐어요.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세리나, 코코아 마실래? 강연이 컵을 건넸습니다. 세리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고마워요, 아빠. 세린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단어에 강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세리는 2달 전부터 강연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죠. 윤서도 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윤서는 강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더라? 윤서가 물었습니다. 강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이에요. 당신의 가족이죠. 강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맞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세린이 벤치에서 내려와 정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햇살 속에서 세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린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새가 날아가요. 세린이 외쳤습니다. 강연과 윤서는 세린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참새 한 마리가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날개짓이 자유로웠죠. 윤서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강연은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윤서는 강연의 품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인이는 우리 곁에 있어요. 강연이 속삭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은 떠났지만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죠. 세린이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와 강연 사이에 쏙 들어와 앉았어요. 세 사람은 가만히 앉아 햇살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죠.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래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세린이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모두 웃어요. 강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화면에 담긴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죠. 사진을 보던 윤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쁘네요. 맞아요, 엄마. 우리 예뻐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강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3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였습니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세린이 컵 3개를 모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연이 보온병을 챙기고 윤서가 책을 접었죠. 손을 맞잡고 병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깨끗하게 정돈된 벤치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강연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있을 거였어요. 윤서의 병은 쉽게 낫지 않을 거고
세리는 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거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건물 창문에 석양이 비쳐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이었죠. 저녁 6시 세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연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세린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달려갔죠. 윤서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연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이에요. 우리 집. 강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연이 윤서의 외투를 벗겨주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세린이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의젓했어요. 강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놓았죠. 오늘 뭐 먹을까? 강연이 물었습니다. 세린이 달려와 냉장고를 들여다봤어요. 김치찌개요. 세린이 외쳤습니다. 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린은 작은 의자를 가져와 강연 옆에 섰습니다. 두부를 꺼내서 강연에게 건넸죠.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도마 위에서 톡톡 나는 칼질 소리,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서는 무언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반찬들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린이 숟가락을 들고 기도를 했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강연과 윤서도 따라 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맛있어요. 세린이 두부를 윤서의 그릇에 놓아줬습니다. 윤서는 세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부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네. 윤서가 말했습니다. 세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강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린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윤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설거지를 마친 강연과 세린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린이 윤서 옆에 앉았어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세린이 불렀습니다. 윤서가 세린을 돌아봤어요. 세린은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함께라서 행복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세린의 말을 천천히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가 세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윤서는 세린을 끌어안았습니다. 세린도 엄마를 꽉 안았죠. 강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아빠도 와요. 세린이 손짓했습니다. 강연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꼭 껴안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우리 내일도 병원 가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갈 거야. 좋아요. 우리 계속 함께 있는 거죠? 세린의 말에 강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함께야. 윤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자신도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세린을 재운 후 강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서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연이 옆에 섰습니다. 뭘 보세요? 강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 하늘에는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예쁘죠? 강연이 말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선명했어요. 강연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윤서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린의 말처럼 함께라서 행복한 거였죠. 윤서 씨, 강연이 불렀습니다. 윤서가 강연을 돌아봤어요.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강연의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강연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였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행복한 감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